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현직 통틀어 영부인에 대한 구속 시도는 헌정사 처음인데 오는 1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 수사팀 이름이 선명히 적힌 상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안으로 옮겨집니다. 오후 1시 21분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이 이뤄진 이튿날 특검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만 밝히고 적시 혐의를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등이 적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조사한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이 출범 36일 만에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 차례 소환 조사 뒤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전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염혜원 기자입니다. 첫 소환 조사 다음 날 특검팀은 곧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례적이라 할 만큼 빠르게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할 때부터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간은 5시간 20분 남짓. 특검은 조사 종료를 공지하며 준비한 신문사항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는데 조사한 혐의 내용이 방대한데도 실제 조사 시간이 짧았던 점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사실관계 파악만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를 상대로 추가 소환 일정은 잡지 않았는데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한 만큼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특검은 처음 조사한 5가지 사건 이외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일단 신병 확보 뒤 조사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추가 기소했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절차를 밟는 겁니다. 특검팀이 전격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꺼내든 상황 속에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향후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혐의가 소명이 되는지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없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김 여사의 경우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공범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특검은 검찰 재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녹취를 통해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은 통화 녹취와 함께 최근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윤상현 의원의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전 간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 통일교 측이 청탁한 현안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실행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는 김 여사 측의 모조품 해명으로 더 논란이 됐는데 특검은 목걸이가 오빠의 장모집 잠겨있는 가방에서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하고 김 여사 구속영장에 직간접적으로 강조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검 출석 이튿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 측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이라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또다시 체포 시도를 했지만 역시 무산됐습니다.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완강히 거부한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다시 나섰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응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간도 오전 8시대로 맞췄습니다. 특검에서 나간 검사와 수사관은 물론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됐습니다.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물리력도 동원됐지만 1시간을 조금 넘긴 오전 9시 40분쯤 영장 집행은 중단됐습니다.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곧장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특검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이 다칠 뻔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은 물론 형집행법까지 언급해가며 특검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적법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며 일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실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오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직후 구치소 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이같이 전하며 특검의 물리력 행사 여파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또 체포하지 못한 특검팀의 공무집행 능력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강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미 윤 전 대통령 인신의 자유를 박탈했지 않았느냐는 볼멘 소리와 수사 거부는 구차하다는 질타가 함께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으로 강제 구인 시도가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에게 수치심만 안기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꾸라지 전략으로 사법 정의를 비웃는데 그 끝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일 거라는 강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거듭 실패한 특검을 향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공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검이 대면 수사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사필 규정,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란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끝까지 불쌍한 척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호할 수 없는 처지라 이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기까지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낸 겁니다.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상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혹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찬탄파 주자들은 수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구차하고 비루하다며 지도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특검 수사를 매개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7시간 반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 의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진술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걸 두곤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가를 대표했던 분인데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들이 정부 과천청사로 속속 들어섭니다.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인데 범죄 내용과 형기, 수용 태도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됩니다. 최종적인 발표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고 형기가 1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심사와 이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지만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사면 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부당 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에서 제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사면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렇게 조국 전 대표가 특별 사면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도 각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 속에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 규탄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개적인 반응은 자제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저희 당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잇따르는 사면 복권 요구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정 여론 사이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당내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다는 의견과는 별개로 사면 시점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정치인 사면이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며 조국 사면론에 힘을 싣는 주장이 나온 반면 대통령 임기 첫해 이뤄지는 사면은 보통 민생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온 만큼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당사자격인 조국혁신당은 진인사 대천명이란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조 전 대표 사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못 박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국 대표를 포함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 대상에 올려선 안 된다.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는 일이었다 등 날선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야권 사면 명단도 거듭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인사라도 정치인 사면은 불가라고 강조하며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론 날 전망인데 최종 결정 때까지 여야 사이 공방뿐 아니라 여당 내 갑론을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는 등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여론 악화로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겨우 2달 만에 국정운영 계획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자칫 개혁 동력도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휴가 중이신데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겠습니까?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자진 탈당한 이 의원을 선제적으로 당에서 제명 조치한 데 이어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수장으로 한 윤리심판원 회의도 곧바로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물론 계좌를 빌려줬다고 의심받는 보좌관까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 논란을 고리로 전국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권력형 사건이라며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입니다.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여당은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고 현재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국회 의석수만 놓고 봤을 때 이춘석 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발판으로 삼아 내부 혼란을 잠재우고 공수 전환의 기회를 확실히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춘석 사건에 대한 반성은 위원장 자리를 돌려주는 데서 시작한다며 추미애 의원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킨 이 의원의 후임 인선을 정광석화처럼 하는 건 반성하는 태도가 아닐 뿐더러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이라도 했다면 후임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려는 신용이라도 했을 거라며 정청래 대표의 대국민 사과는 대국민 위장술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보좌관 계좌에 있는 주식이 이 의원 소유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주요 수사 방향을 표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계좌를 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차명 거래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건데 서울경찰청이 사건 배당 다음 날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금 추적과 법률 자문을 맡을 전문 인력을 포함해 모두 25명 규모입니다. 경찰은 고발장에 담긴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는지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실명법은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이 의원이 최근 재산공개 신고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이 없다고 기재했기 때문인데 거짓일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권 계좌의 실질적 통제 관리 권한 그리고 그 증권 거래 대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국 판단되게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춘석 의원이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 기업의 주식을 매매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 과장으로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 보좌관 명의 계좌에서 포착된 네이버와 LG CNS가
같은 날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대표 AI 기업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미공개의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징역, 이익액의 4배에서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파악과 엄정 수사 지시까지 내린 가운데 전담반까지 꾸린 경찰이 빠르게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는 2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은 이른바 찬탄파와 반탄파 사이 2대2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당 여부를 두고 후보들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선명성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당대표 대진표가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상 4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입장을 놓고 반탄파와 찬탄파 사이 2대2 구도가 확정된 겁니다. 탄핵 찬반 대결 구도 속에 후보들은 선명성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 인사들의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을 허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계엄한 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찬탄파 대표격인 조경태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제정신이냐며 거친 표현으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또 다른 찬탄파 안철수 후보도 참담하다면서 내란 정당의 늪에 당을 던지겠다는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반탄파 주자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 두 후보를 향해 내부 총재를 일삼은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김문수 후보에게 질세라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인 윤어게인만큼은 이재명 정부와의 투쟁에 있어 동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어준 씨는 중도를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그 개딸들을 등에 업고 이번에 정권까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어게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노선을 표방했던 초선 주진우 의원이 탈락하면서 반탄파와 찬탄파 사이의 대립구도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본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이 8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강성 발언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인데 아직 조사를 이제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조사가 끝나고 영장을 청구하느냐, 신병부터 확보한 다음에 조사를 이어가느냐 전망이 나뉘었습니다만 결국 신병 확보부터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조사를 하루 하고 어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았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 구속을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어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부인했던 부분들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고 확인해 놓은 내용들과 김건희 씨가 얘기한 부분이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속을 신청하는 그 배경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특검에다가 그동안 요청했던 게 하루에 1개의 혐의, 그리고 6시 이전에 끝내달라, 그리고 하나의 혐의를 조사한 이후에는 3, 4일의 휴식을 보장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김건희 특검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특검을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시간적인 촉박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병을 확보해 놓게 되면 이런 그 출석을 조정하는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김건희 씨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범죄 행위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도피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인데 일단 이 증거인멸의 가능성, 특히 목걸이라든지 이런 물증들이 확인되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해왔던 이 해명들에 배치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도 더 이상 뭐 이렇게 그 소환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 사이에 관련자들하고 말을 좀 맞추는 듯 해가지고 이 증거 인멸에 될 가능성을 더 크게 우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일 날 법원에서 구속 영장 그 심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장에 적시한 혐의, 그건 이제 총 3가지인데 앞서서도 뭐 그래픽 잠깐 보셨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 의혹. 이 부분이 이제 3개 이제 적시가 됐고, 근데 지금 뭐 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전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장 청구하는데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특검의 수사 전략에 말렸다고 봅니다. 어제 12개의 혐의 중에서 5개 정도만 뽑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준비된 모든 신문 질문 잘 마쳤다. 특검이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들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고 있고 지금 오늘 특검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들어갈 때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이 죄송하다. 이렇게 읍소와 반성적 표현 그리고 여러 가지 나는 그런 거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런 포괄적인 단어 워딩을 전 국민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특검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다 해놓고 뭐 증인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네트워킹을 완전히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주가 조작했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나는 그런 적 없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 개입도 그런 적이 없다. 뭐 통상 뭐 한마디로 하면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관련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 법원에서 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속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특검에서 논하기 때문에 결국은 혐의가 소명이 되냐 중대성이 있냐 그리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없냐 그런 걸 봤을 때 어제 특검의 수사 전략은 이것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게 함으로써 구속영장 청구에 유리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먹히지 않았나. 그것이 그리고 구속적으로 씹히면서도 이것이 일정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오는 12일 날 이제 영장 심사 이후 결과가 영장 발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이 된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발부가 되면은 이제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이런 상태가 돼서. 이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생기고 그동안 뭐 이렇게 그 형사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나 부인이 구속이 되면 둘 다 동시에 구속하는 전례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들도 나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김건희 씨를 주 범죄자로 혐의자로 해서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종적인 16가지의 혐의 중에 13가지의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혐의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구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어떤 전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놓고 비교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세 개의 특검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상황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네, 그 1980년대 이철희 장영자 씨 어음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로 부부 동반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파면 그리고 내란 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엮여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3부토건 주가 조작,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춘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혐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혐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3부토건 주가 조작 요거 하나만으로 해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서 무혐의 했는데 특검에서 이것을 다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특별하게 없을 텐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법적인 적용과 판단이 기소의 기준이 달라진다. 그런 것은 뭐 한번 그 무소의 그 무죄의 취지,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이런 유죄 취지, 이것을 법원에서 심각하게 한번 구속적 부심에서 이제 저는 참고하리라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구속과 불구속 가능성 이제 모두 열어두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이 김건희 특검이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또 시도를 했는데 다시 무산이 됐죠. 서울구치소에서 과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예, 양측의 이야기가 뭐 디테일에서는 조금 다르지만은 대체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짐작이 가는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를 했고 특검 측은 또 예고를 했던 대로 물리력을 사용을 했으나 결국에는 이제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오늘 예상을 하셨습니까? 뭐 어느 정도 예견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차 체포 시도 때도 완강하게 속옷만 입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2차 집행 시에는 물리력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예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철수했다, 이런 부분들이 1차 때 특검 브리핑에서도 나왔었고요. 오늘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을 했을 것이고, 또 오늘 이 그 교정당국에서 기동순찰팀 요원들을 포함해서 10명의 교도관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그리고 부상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또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그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것처럼 건강상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건장한 이 10명의 교도관들을 상대할 만큼 예. 그 체력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일단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 와중에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그 문 밖에 특히 그 바깥으로 지금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지난 1차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검찰 시절에 검찰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 하실 때 이렇게 그 체포영장을 발부됐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안 하셨는가? 다 집행했습니다. 최서원 씨에 대해서도 집행했었고요.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집행했었던, 그래서 그것을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포장해서 얘기했었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리고 무시하는, 철저히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예. 다시 한번 비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저도, 예, 말씀하시죠. 저도 이제 저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평생 법을 집행하는 법치주의의 선봉에 서서 수호하는 입장에서 왔는데 왜 저렇게 강력하게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모습일까,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일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이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된다면 최소한 내란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지금 체포를 하는 특검이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부부 관계고,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이고, 본인이 가서 김건희 여사 조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 조사에 어떻게 보면은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런 취지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굳이 데려간다면 그냥 당당하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차피 구속이 된 입장에서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될 텐데 그럴 이유가 저는 그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왜 그러냐, 그 자체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한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는 1차 때랑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심경의 변화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충분히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수사에 응하고 수사 과정 속에서 그 진술 거부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를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구치소로 이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위 자체, 특히 오늘은 법원이 법적으로 정식으로 발급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공권력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것을 극렬하게 저항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형사소송법, 소송집행법인가요? 거기 100조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7가지 정도 정리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속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서 또 정상적인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예. 오늘은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오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역시 CCTV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교도관들의 몸에 보디캠이 장착되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양측의 입장이 정말로 갈리고 또 네. 특히 그 변호인 측에서 지금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상 공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술을 내가 설령 뭐 특검에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은 공개적인 망신주기다. 이제 그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것 결국은 뭐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이 부르는 것은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뭐 낙상 부상 상태 그리고 인권적인 문제 그리고 망신주기라고 이제 변호인들도 주장을 하고 지지층에서도 똑같은 걸로 많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지금 시간이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12개 혐의라는 것이 상당히 방대하고 이 절차가 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직접 이제 기소를 한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춘석 의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이제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춘석 의원 그리고 이춘석 의원 보좌관 모두에 대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다. 그러면서 제명 사유가 확인됐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당원 당규 제18조와 제19조를 인용해서 네. 제명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춘석 의원과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의 그 행위, 특히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의 뭐 전화인지는 뭐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차명 계좌를 통한 이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들은 매우 중대한 행위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제명은 적법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오늘 뭐 경찰에서 한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지금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춘석 의원의 주장처럼 본인이 그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가서 일부 잠깐 잘못 그 주식거래 창을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간에 많은 상식적인 의구심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일단은 이춘석 의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그 주식 계좌과 이것이 차명 계좌인 것인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두가 다 함께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춘석 의원이 탈당한 이후인데 제명까지 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경찰로 모든 것이 이제 넘어간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뭐 조치가 있나요? 지금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 그게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춘석 의원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려면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야 하고요. 윤리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가지고 이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려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지금 당장 윤리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당과 협의하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사이에 경찰 조사
그리고 뭐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가지고 검찰에다가 그 넘긴다고 한다면 검찰의 어떤 이 기소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이제 자체적으로 상당한 강한 제재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만은 국민의힘은 더 셉니다. 전당대회 본선 진출은 잠시 뒤에 이야기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이제 게이트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하고 맞먹는 규모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지금 이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5천까지 올린다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보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주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상당히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이재명 정권의 핵심 전략의 하나였고 이것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타격을 가한 겁니다. 이것이 이춘석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와 공직자들의 개혁의 불씨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이제 다급한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이춘석 의원 개인이 아니고 국회의원 전수 조사도 하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 그리고 국정위 경제분과를 비롯한 국정위 전체 지금 인수위처럼 운영하는 국정위 전체 직원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 개인적인 이런 것 차명거래 의혹이고 물론 뭐 여기에는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법 위반,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내부거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고 그리고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이면서 국정위원회 경제 2분과 의장하면서 AI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등 관련 정책에 관여한 이런 이해충돌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국정위로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끝이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자본시장법을 교란하는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명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에서 받지 않으면 특검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거에 화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국정의 동력에 이거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뭐 제가 국민의힘 편 드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든가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 털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춘석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특검보다도 전형적인 침소봉대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특검에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해 오셨습니까?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특검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춘석 의원 개인 한 사람의 이런 그 주식 거래 의혹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 전체 또는 지금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이것을 특검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거는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상황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4명인데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제 4파전인데 딱 그 찬탄파, 반탄파 구도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제 오늘 컷탈락한 거죠? 네. 뭐 예상대로 주진우 의원이 뭐 지금 정치 경력도 짧고 그리고 지금 뭐 당대표 출마 선언도 좀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분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물밑 작업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찬탄, 반탄 그런 세력으로 프레임으로 나눈 것을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찬탄, 반탄으로 나눈 거 그런 것도 각 후보들마다
경쟁이 있는 보수 정당을 정말 뭐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난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리고 대통령 2명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런 정당을 정말 파괴적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백과장면식의 어떤 개혁적인 그런 것을 내다 보니까 그러면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보수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 이제 언론이라든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편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편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해서 의원을 솎아내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당의 어떤 전략과 미래 방향에 맞지 않는 그런 후보 사람들은 공천을 통해서 교체하는 수밖에 없지 인위적으로 지금 탈당을 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 107석은 상당히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200석을 막지 못하면 개헌을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7석은 100명 이상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가야 된다. 왜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나누는지를 그 이유를 보여주는 지금 녹취가 하나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이제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허용 그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땅을 국힘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뭐 옷을 벗었느니 뭐 누웠느니 이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결국에는 전한길 씨가 이제 포함된 보수 유튜브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비상계엄 당시에 인명피해가 없었다. 그 점을 내세우면서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당에 문제가 없다. 당연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경선이 찬탄반탄 시즌 1이었다면 이번 전당대회가 찬탄반탄 시즌 2다.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그때보다 지금은 더 나빠진 상황인 것이 아스팔트 우파를 대표하고 있는 전한기 씨가 당시에는 당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당 안에 들어와서 이제 김문수 후보까지 면접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훨씬 더 그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수구화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노골적으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좀 전에 그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한길 씨가 얘기하고 있는 윤 어게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까지 했더니 이것이 탈당 쇼다 이렇게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고 다시 이렇게 재입당을 허락한다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완벽하게 윤 어게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명백하게 국민들께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전당대회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고 그게 이제 당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그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금 그거를 예상해 보고 싶은데. 이제 그 본경선에서는 당심 80 그리고 민심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심이 그 예비 경선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결국은 뭐 대선이라든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 당의 대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자의 주장하는 것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해서
찬이나 반이냐, 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나눠서 2대1하고 그러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당대표로서 선출이 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당의 어떤 개혁을 인적 쇄신을 통해서 사람을 속아내서 우리 뜻에 맞는 사람, 그리고 중도층이 맞는 사람, 야당이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갈 수가 없고 어차피 외부적인 어떤 큰 격돌을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일단 잠시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창조적 파괴를 위한 것을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내부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전에 그 전환길 복당 허용 발언과 관련해서 뭐 당연히 받조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네네. 지금 뭐 보수 유튜버들 지금 장동혁 후보가 지난번에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상당히 중도층이라든가 뭐 민주당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버들은 뉴 미디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홍보지만 약간 강하게 가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의견이라든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김어준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양극단화되는 그런 이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수 유튜브 안 넣으면 그럼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를 비판해서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전환길 후보 유튜버가 복당 허용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당연히 받죠. 이 당연히 받죠라는 거에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입당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 심사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원에 재판을 받고 기소당한 상태에서 국민에 입당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고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때 당연히 받겠다는 것이죠. 그런 절차가 생략돼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얘기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는 더 길게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8.15 특사 관련해가지고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조국 전 대표가 과연 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국 대표가 포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오늘 논의 결과 조국 대표도 포함이 됐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오늘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이분들 지금 말씀 주신 분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심사가 진행됐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번에 송원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추천한 사면 인사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찬민 또 그 홍문종 심학봉 이 세 분도 심사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에. 근데 최종적인 부분은 오늘 심사 대상에서 어떤 분들이 걸러졌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뭐 논란이 됐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그런 시민사회, 종교계 또 정치계에서도 이렇게 추천해서 많은 분들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또 필요성도 또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이 사면권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동안의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심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조국, 정경심, 조희연 이거는 포함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잖아요 지금. 뭐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뭐 지난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추천했던 분들도 끼어 들어갔다고 하는데 형평성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면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사면권이라는 것은 정말 민생 사범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경제적으로 어렵게 경제적으로 열심히 하려다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것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사면의 본래적인 목적이고 어떤 형평성과 관례가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만약에 1년 징역형을 받으면 그 형기의 뭐 반이라든가 3분의 2 정도가 지나면 통상적으로 사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국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받고 6개월밖에 지금 복역하지 않았는데 벌써 사면을 해주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고 이것은 정치적인 사면. 8개월 정도 됐죠. 예, 정치적인 사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민주당이 과거에 윤석열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 사면을 상당히 비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그것은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물론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 정치인들도 끼어넣기 하지만 정치인 사면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서 어떤 사면권 남용은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잘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복귀 이후의 결단이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막판 협상 타결로 관세율이 15%로 확정되면서 최악은 피했지만 하반기 수출은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를 예고하면서 이 업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됐습니다.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보편 관세 10%에서 나라별 상호관세가 더해져 15%가 부과됩니다. 애초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존보다 관세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하반기부터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3에서 4%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고 상반기에 나타났던 재고 선주문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6월이나 이제 5월에 미리 약간 밀어내기를 했던 그런 품목들이 재고 조정을 하면서 좀 줄어드는 8월, 9월에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거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뜸들이면서 자동차 관세 25%가 언제 15%로 낮아질지도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 시기를 미국 측과 추가 협의할 계획으로 협상 과정에서 잃은 2.5% 혜택을 만회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R&D 지원 통해 가지고 우리 2.5%의 그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 품목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수출 효자 반도체도 관세 사정권에 놓였습니다. 다만 관세 합의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유럽연합처럼 15%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업계는 구체적인 부과 시기와 적용 방식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구글이 지도 반출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안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정부는 내일 회의를 열고 반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구글 지도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광화문에서 시청역까지 검색해보면 국내 지도 앱에선 도보나 차량 길 안내까지 상세히 제공하지만 구글 지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글은 더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축척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 학계의 반박입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부가정보 추가 같은 인프라 투자만 해도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길찾기 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부가적인 정보가 결합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지 1대 25,000원 안 되고 1대 5,000원 된다는 그런 논리는 사실은 처음부터가 맞지가 않아요. 구글은 지난 5일 보안시설이 가려진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가림 처리를 해도 원본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가는 한 안보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합니다. 구글의 자체 위성 데이터와 결합하면 안보시설 노출 위험은 우려스럽습니다. 핵심인 국내 데이터 센터 관리라는 조건에선 양보가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예컨대 서버 설치라든가 데이터 센터 설치라든가 이런 전제 조건이 같이 이행되지 않냐면은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적 지도가 고정밀 지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밀도는 상대적인 개념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토지리정보원도 해당 지도를 고정밀 국가 기본도로 분류합니다. 지난 2007년과 2016년 안보상의 이유로 데이터 반출을 거절한 정부. 이번엔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 속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연기 결정을 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인 오늘,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주말에는 호남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다음 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절기상으로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 그러나 불볕은 여전합니다. 경남 양산과 북부산, 서울 노원구 등에서는 낮 기온이 34도를 웃돌았습니다.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 속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또다시 비가 쏟아집니다. 남쪽으로 물러났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정체전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장마와 비슷한 2차 장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체전선 형성에 따른 이 남부지방부터의 강수 그리고 이후에 점차 점진적으로 중부지방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그에 따른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는 그러한 패턴 이러한 것을 놓고 본다면 기상청의 장마를 얘기를 할 때 보이는 그런 양상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기상청은 주말 낮에 제주와 남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호남에는 120mm 이상, 영남에도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호우 피해가 컸던 호남 지역은 이번에도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가장 집중되는 시간은 9일 오후부터 10일 아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주말에는 남부에, 다음 주 초에는 중부에 또다시 폭우가 전망되자 기상청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은 5주 만에 반등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동구와 인접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이달 초 12억 1,7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뚝 끊겼지만 호가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12억 6천에도 하나 팔리긴 했는데 성동구의 구축보다 싸단 말이죠. 키 맞추기 가는 거예요. 성동구 몰빵에서 지역이 붙어 있으니까. 인근 성동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호가는 내려가지 않고 물건도 나오지 않고 매수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오면은 살려는 움직임은 있어요. 서울 아파트값이 27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던 상승폭도 다시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성동, 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남 분당 과천 아파트값도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면서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도 5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시행 한 달이 넘어가면서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더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즉 유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현금 부자들도 상당히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엔 대출 규제 효과가 3개월에서 6개월에 불과하다는 연구기관의 경고도 나온 상황. 국토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공급 대책의 실효성 여부가 아파트값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YTN 최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 2주 만에 절반 가까이 사용되며 음식점과 마트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소비 심리 회복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급된 소비 쿠폰은 모두 5조 7,679억 원. 카드사의 소비 쿠폰 사용 현황을 분석해보니 이 중 2조 6,518억 원, 46%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식점 사용액이 41.4%인 1조 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마트 식료품, 편의점, 병원 약국, 의류 잡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카드 가맹점 매출액도 소비 쿠폰이 지급된 7월 4주 기준 직전주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5.5% 늘었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쿠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하는.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경기 회복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은 11일째인 7월 31일 오전 11시 기준 지급 대상의 90%인 4,555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경기도는 8월 6일 기준 94.6%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지난 조사 때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67%로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 지표조사 M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최대한 많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전공의 채용을 각 병원에 오롯이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원 초과까지 인정하는 등 말 그대로 특례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와 전문의 추가 시험 조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하던 병원으로 되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수련 연속성을 정부가 최대한 보장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우선 사직한 전공의가 원래 일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하고자 하면 각 병원이 알아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채용한 전공의가 있어 정원을 초과해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직 상태인 군의관 후보생 전공의가 올 하반기 복귀할 경우 수련을 끝내고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직한 뒤 일반병으로 군복무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선 조치를 유보했습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여부도 전공의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했을 때 추가로 협의할 거라 밝혔습니다.
결국은 의사들에게 다 양보해줬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모두 11,000여 명. 이미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접수하는 등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수사 개시 36일 만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가 최대 분수령을 맡게 됐는데 그간 과정을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일 현판식과 함께 정식 수사를 개시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무려 16개에 달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출범 하루 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후 전현직 경영진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 측근이 관여한 IMS 모빌리티가 184억 원을 투자받은 것과 관련해선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 굴지의 기업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르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번졌습니다. 특검 수사망은 범야권으로도 광범위하게 뻗어나갔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강제 수사 대상이 됐고 건진 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에선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 이름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압수수색 땐 친오빠의 사돈집에서 첫 해외 순방 때 착용했다는 명품 목걸이 모조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을 하루 앞두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해 대면 조사 정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결국 공개 출석 하루 만에 특검이 전격적으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는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향후 특검 수사 동력은 김 여사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최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에는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크게 3가지 의혹에 대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이른바 쩐주로 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녹취가 혐의 입증에 결정적 근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과 연결됩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했다는 겁니다.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 수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이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여사 측이 선물을 받았다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이 3가지 의혹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1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일부에 해당합니다. 또 집사게이트 등 특검이 추가로 인지한 사건에 대한 김 여사 직접 조사에는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한정되고 조사할 의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먼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신속히 추가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 조사 전부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서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이어진 조사에서도 힘이 없었다며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향후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에 대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 포토라인 앞에선 김건희 여사. 자신을 특별한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 같은 저자세 전략은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신병 확보에 대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자신에게는 특별한 권력이 없었고 따라서 특검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권에 개입할 수도 없었다는 논리를 강조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특검 조사에서도 김 여사는 이 같은 전략으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을 해명하면서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해와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특검에 맞서 대통령 배우자보다 일반인 신분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미리 끊어낸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권력의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법원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김 여사 측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 불법 계엄 이후 여러 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이 다양한 사상 처음이라는 기록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가운데 김 여사까지 영장이 청구되면서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 초유 기록이 등장했습니다. 재직 중인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수사기관에 체포됐고 10시 33분, 한 9분 전쯤이었습니다. 9분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구속도,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기록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겨온 가운데 이번에는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그 기록을 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 출신이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첫 동반 구속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혐의가 각각 중한 만큼 이번 사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다른 혐의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 중요 혐의 등이 모두 입증이 된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후 영부인 첫 교도소 수감, 첫 구속 기소 등 불명예 기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특검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발언과 또 수사 상황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피의자로 처음 공개 소환된 한국 전직 대통령 부인의 발언을 외신들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김건희 씨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몸을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전직 대통령 등이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유감 표명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주가 조작과 뇌물 등으로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FP-통신은 특검이 김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내 수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유력일간지 르몽드지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정권의 실세가 첫 조사를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부인을 겨냥한 특검을 막아왔던 윤 전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강행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며 김 씨의 각종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부인 당시 패션과 외모에 관심을 보였던 외신들은 명품 수수 논란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치를 뒤흔든 디올백 스캔들 중심에 있던 전 대통령 부인이 조사를 받았다며 영상이 공개된 뒤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다고 되짚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김 씨가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종교단체 관련 의혹에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또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의 물리력 행사에도 강하게 저항한 건데 2차 집행에도 실패한 특검이 앞으로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의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바닥에 누워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구치소 기동순찰팀까지 투입된 두 번째 영장 집행에도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조사실로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렇듯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특검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재집행이 무산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이제 정해놓고 그 마녀사냥식의 그 프레임에 짜맞추기 어떤 수사로 보여서 그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장 기한 마지막 날 이뤄진 재집행까지 실패하면서 특검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 집행에 성공해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격 기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 구속 뒤 잇따라 조사가 불발되자 기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해온 사항인데다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안도 함께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세청이 강남 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 보유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탈세 규모는 최대 3천억 원에 달했고 미국과 중국인 탈세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외국인이 강남 3구와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취득 금액은 1조 9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외국인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국내 고가 아파트 취득 보유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 분석한 결과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편법 증여 취득가,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등 총 49명으로 탈세 규모는 최대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와 여권 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하고 해외 계좌가 국내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고급 수입차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고 사업소득과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남동과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들에게 임대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고액 임대 수익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로 매입해 임대하고 월세 등 임대 소득을 적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한 외국인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 세탁 등 국외 불법 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 위장이나 차명 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법원 폭동 배우 의혹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전 목사가 조직적인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중간 연결고리인 대형 보수 유튜버에게 돈을 지원하며 이른바 우파 스피커들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7명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경찰은 전 목사를 조직적인 지휘체계 정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지시가 최측근 수행비서로 알려진 남모 씨를 거쳐 실제 법원 난동에 가담한 특임 전도사 이모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와 이 씨가 집회와 관련해 수차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는데 집회 관련 목사의 허락이 있었는지 등을 묻고 답한 내용 등을 근거로 전 목사의 명령이 전파되는 일련의 체계가 구축돼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또 전 목사가 중간 연결고리격인 대형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를 통해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하는 다른 보수 유튜버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며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신 씨가 특임 전도사 이 씨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당시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씨를 경찰은 우파 스피커 중 한 명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전 목사가 신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이 씨에게 건넨 200만 원이 전 목사로부터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 신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 목사와의 친분을 인정하면서도 폭력적인 집회를 공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집회 차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대여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여비를 준 거죠. 한 4번 정도 써야 되니까 한 번에 50만 원씩 4번 정도로 해서 전 목사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재력가들을 공짜 골프 여행으로 꼬드긴 뒤 해외로 내려가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을 챙기거나 카지노에서 속임수를 써서 빚을 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뒷좌석 시트 틈에서 작은 전자기기가 나옵니다. 사기 일당이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피해자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아둔 겁니다. 60대 총책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골프 모임에서 돈이 많아 보이는 사업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활용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어가며 빠르게 친해진 뒤 공짜 해외 골프 여행 티켓이 생겼다며 태국에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게 유도한 뒤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하고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행각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골프 연습장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마찬가지로 공짜 골프 여행으로 꼬드겨 캄보디아 카지노로 데려갔습니다. 카지노 관계자까지 섭외하고 속임수를 써서 돈을 잃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9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에겐 도박빚을 못 갚으면 일행이 잡혀 있어야 한다며 인질극을 연출해 6억 8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지노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한 명도 공범 중에 한 명입니다.
경찰은 총책 A씨를 포함해 역할을 분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12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내에서 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받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온두라스 외교관에 대해 온두라스 정부가 법적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온두라스 정부가 문제를 일으킨 외교관을 소환해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법과 규율을 완전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온두라스 외교관 A씨는 지난 6월 부산에서 한국인 남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다가 최근 출국했습니다. 중국 서북부에 있는 여행지에서 흔들다리가 끊어져 29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고 하루 전 이미 밧줄이 파손된 장면이 포착됐지만 예방 조치는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계곡을 잇는 흔들다리가 크게 휘청이더니 비명이 뒤엉킵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한쪽 밧줄이 끊어지면서 여행객들이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일부는 돌더미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치고 일부는 물에 빠져 급류에 떠내려갑니다. 다행히 성한 밧줄을 붙잡거나 끊긴 다리 끝자락에 아찔하게 걸린 사람들도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중국 서북부 신장 자치구에 있는 여행지에 흔들다리가 끊긴 건 저녁 6시쯤. 5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과 마을몰이꾼들까지 구조에 나섰고 곳곳에서 심폐소생술도 이루어졌습니다. 2600m 고산지대라 환자들을 옮기기 위해 헬리콥터도 떴습니다. 本身那个桥其实就比较晃，那个桥我们一进去的人很多在上面，就听到很大的一声那个砰的声音，然后就有人落水了。 사고 하루 전 한 여행객이 촬영한 드론 영상엔 이미 케이블이 파손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나 안전점검 강화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던 겁니다. 현지 당국은 여행지를 폐쇄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4차 해양 방류를 오늘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류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며 방류량은 기존과 동일한 7,800톤입니다. 도쿄전력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오염수를 7번 방류해 총 54,600톤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로 이적한 손흥민이 구단 공식 입단식에 참석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기 위해 LA에 왔고 떠날 때는 레전드로 남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LAFC 서포터스가 먼저 힘찬 응원으로 손흥민을 반깁니다. 공식 입단 기자회견은 이례적으로 한국어 통역까지 진행됐습니다. 한국말 환영 인사는 기본입니다. 환영합니다. 써니. 손흥민은 농담까지 섞어가며 반드시 이기기 위해 LA에 왔다는 걸 확실히 했습니다. I'm here to win, and I will perform, and I will definitely show you something exciting. Are we calling football or soccer? 검은색 바탕에 금색 라인이 들어간 등번호 7 유니폼도 공개됐습니다. 이젠 토트넘이 아닌 LAFC 주전 공격수임을 알린 겁니다. 당장 뛸 수 있는 컨디션이지만 이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서려면 미국 취업 비자와 여러 증명서 작업부터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LA에 세계 최대 한인타운이 있다는 게 팀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손흥민. 토트넘 10년의 결과물처럼 이들에게도 레전드가 되길 바랍니다. 0에서 시작하는 것만큼 또 이 클럽에서 또 헤어짐이 있을 때는 레전드로 불리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야구 LG가 두산을 꺾고 다시 선두에 올랐습니다. 신민재가 공격과 수비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대0으로 끌려가던 4회, LG가 갑자기 제구가 흔들린 두산 곽빈에게 볼넷 3개를 골라나갑니다. 신민재가 친 볼이 이루수 옆으로 향했고 이 짧은 안타에 LG가 3득점을 올렸습니다. 1루 주자 박혜민은 주저하지 않고 홈까지 내달렸습니다. 3대3으로 맞선 7회엔 김현수가 이루수 앞 땅볼로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신민재는 6회 수비에서 추가 실점을 막아내는 등 공수에서 팀의 1위 복귀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그린 이미지의 공이 와서 좀 타구 방향이 또 운 좋게 글로 가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민이 형 그런 플레이 할 때마다 보고 저도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KT가 4대3으로 뒤진 9회 원아웃 2루. 강백호가 한화 조동욱의 초구를 받아쳐 담장을 넘깁니다. 경기는 5대4로 역전. KT는 9회 말 마무리 박영현이 원아웃 1, 2루에서 문현빈과 노시환을 연속 3진으로 잡아내고 승리를 지켰습니다. 한화는 화요일 경기에 이어 불펜이 무너지며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부산에선 기아 김도영이 복귀 3경기 만에 안타를 신고했지만 5회 수비에서 왼쪽 햄스트링에 또 통증을 느껴 교체됐습니다. 3회 만루에서 병살타로 물러난 김선빈은 5회 투런프를 날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6회 투아웃까지 3실점한 양현종이 지난 6월 14일 이후 7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삼성은 박순규와 구자욱이 2타점씩을 책임지며 SSG를 6대1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올 시즌 뒤 은퇴를 선언한 프로야구 삼성의 오승환이 한미일 통산 550세이브를 채우고 유니폼을 벗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제 은퇴 선언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오승환은 KBO 리그에서 400세이브를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올 시즌 한미일 통산 550세이브에 남은 한 세이브를 더하기 위해서 끝까지 공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5년 데뷔해 국내뿐 아니라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정상급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오승환은 꾸준함을 첫 번째 비결로 꼽았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세이브가 됐든 정말 지고 있는 상황이든 마운드에서 던지고 싶은 마음을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549세이브보다는 550세이브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에게 받은 사랑으로 치면 정말 21점 만점에 21점 주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치면 21점 만점에 20점 주고 싶습니다. 나머지 1점은 이 제2의 인생에서 좀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예년 수준의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3도로 밤 더위는 주춤하겠지만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꽤 덥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반면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고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2도, 대구 23도로 예년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2도, 대구 3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부터는 남부지방에도 다시 비가 오겠고 전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